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 관한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양이에 관한 소설들만 모은 단편집이에요. 고양이를 읽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소설들이 대체로 길지 않고 금방 한 편을 읽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 그냥 아무 페이지나 들춰서 나오는 그 해당 페이지의 소설을 읽었거든요. 단편집은 보통 저는 목차에서 제목들을 쭉 훑은 다음에 좀 당기는 제목의 소설을 먼저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나한테 맞는 좀 여운이 길게 남는 이 글을 쓴 작가의 다른 소설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소설을 만나게도 되는데, 또 운이 안 좋으면 나랑은 좀 안 맞는다 싶은 소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단편집 전체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 방법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상하게 먼저 제목부터 쭉 훑고 나서 제목에 이끌려서 소설을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매력적인 소설을 만나면 그 작가의 다른 소설들도 좋더라고요. 거의 틀림없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삼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그 삼체가 너무 강렬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를 관통했던 한 여자, 그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선택에서부터 이 SF적인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재앙과 연결이 되고 또 그게 또 너무나 말이 되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다. 넷플릭스에서 본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메시아 그리고 삼체였어요. 메시아는 원작은 없더라고요. 원작 소설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삼체 책을 주문했는데 총 3권이고 책도 엄청 두꺼워요. 1부를 제외 하고 2부, 3부는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데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 작가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SF지만 그 사람을 관찰하는 눈도 탁월하고, 와, 어떻게 이런 비유를 쓰지? 중요한 건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내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삼체는 이 정말 망망대해의 여정에서 출발도 안 한 거구나. 거의 2000만 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여기까지겠지? 설마 거기까지 간다고? 근데 그 상상의 세계가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니까, 아니 우주가 사라진 이후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냉동되었다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동면기술이 발달해서 저 같은 사람이 2000만 년 이후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주선이나 어떤 행성에서 이 작가의 과학적 상상으로 세팅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나랑 별로 차이가 없는, 물론 지적으로는 훨씬 우월한 과학자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으니까 이걸 또 설명할 능력은 없으니까 감탄사만 이렇게 연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작을 언제 읽어봤나 싶은데 정말 걸작이고 괴작이다. 대단한 작가고 대단한 소설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넷플릭스의 3체 시리즈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이 됐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이 3체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을 고양이에 관한 소설은 고양이가 쓰는 일기예요. 작가가 고양이가 돼서 작가가 고양이의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의 일기를 쓴 소설이거든요. 네, 3체랑 비교하면 그 스케일이 참 먼지보다도 못할 것 같지만 뭐랄까 신기하게도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이후의 여운이 3체 같은 그런 SF 대서사시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고양이랑 같이 살지만 이 고양이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책으로 참 고양이와 같이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걸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다니 이 문자의 힘이 참 아무튼 이 고양이 일상을 책으로 보면서 어떤 내 안에 숨겨진 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양이와 같은 포유 동물로서의 어떤 본능이, 야성이 나한테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구나. 너무 억누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짧으니까 마지막 문장까지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는 또 다른 이 소설의 매력을 찾아보시길,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바퀴 마차를 몰고 월요일 몹시 변덕스럽고 칙칙한 날씨 때문인지 무척 축축하고 불쾌하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가끔씩 머물렀던 집의 요리사가 내가 간밤에 지낸 난로 옆 석탄통을 쓰고 싶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은 내게 쓸모가 없으니 이제 가져도 좋다는 뜻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아침을 어디서 얻어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뜻을 어쩔 수 없이 내비쳤다. 그녀는 나를 문 밖으로 쫓아냈다. 나는 돌아서서 책망 섞인 표정으로 요리사를 요리조리 뜯어봤다. 그녀의 발이 별로 우아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진작에 불길한 징조를 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요리사의 발길질에 쫓겨나던 방향으로 붕 나가 떨어졌다. 그러한 재앙은 종종 우리를 우유부단함에서 구해준다. 어떤 방향으로든 쫓겨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어스름하게 동이 터오는 가운데 물 웅덩이 가장자리를 빙 둘러서 어렴풋이 보이는 쓰레기통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별로 관심을 둘 만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쓰레기통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예리하게 살펴본 뒤 마침내 쓰레기 더미 속에 반쯤 박혀 있는 조그만 닭뼈다귀를 발견했다. 어느 정도 공들여 뼈다귀를 끄집어내고는 맛있게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최대한 외모를 가꿨다. 날씨가 형편없이 나빴기에 온종일 화재 대피용 비상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재미없이 짧게 소풍하거나 렉펜스가를 거닐면서 따분하게 보냈다. 그러다 드디어 햇빛이 비쳤고 있기 편해 보이는 현관 계단을 발견하고는 남은 시간 동안 조용히 사색하며 보냈다. 화요일. 오랫동안 말뚝 박힌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지붕 위에 나 있는 내 전용 산책로로 매일 지나가는 곳이다. 나는 정원을 내려다보려고 툭하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곤 했고 정원이 나오는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꿨다. 꿈속에서 어찌 된 일인지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멋들어진 풍경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대담한 모험과 재미난 오락거리가 부족한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경쾌하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흰 쥐떼들에게 넋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새들이 나무들 사이로 훨훨 날아다녔기에 제일 좋아하는 사냥과 먹잇감 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온갖 즐거움 외에도 우유를 내뿜는 분수가 햇빛을 받으며 저 높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그 분수의 커다란 물웅덩이에선 빛깔고 온 금붕어가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며 내 시선을 끌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꿈이 워낙 생생했기에 정원에 들어가려고 온갖 방책을 다 써봤지만 기어들어 갈 수 있는 좁은 틈새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붕 위를 돌아다닐 때 나는 항상 이 목표를 명심했다. 나는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재보고 추정하면서 주의 깊고 정확하게 살폈다. 그러다 드디어 4번만 뛰어오르면 정원 입구에 다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프를 시도한 결과 처음 3번 뛰어오르는 건 실제로 가능했지만 연달아 4번 뛰어오르는 건 아주 기묘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내 기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꼭 4번의 점프를 해내고 말리라 다짐했다. 이 4번의 점프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거의 불가능한 도약을 확실히 이뤄낸 친구들은 4번의 점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한다면 위로 뛰어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점프를 연습하고 있다. 맨날 한결같이 자빠져서 맨날 한결같이 4발로 엉덩방아를 찢지만 말이다. 수요일. 오늘은 겨울용 주거지로 지하실에서 나무통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의하려고 식료품점 주인을 만나러 갔다. 나는 죽은 쥐들을 대가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견본용으로 그 즉시 하나를 보여줬다.
그는 죽은 쥐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쥐들을 가지고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죽은 물고기도 아주 잘 팔아왔으니까 죽은 쥐들도 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식료품점 주인이 그토록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꼬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 목덜미를 쥐고 거리로 내팽개쳤을 때 이만저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 항의할 겨를도 없었다. 그때 내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다 보면 아픔도 없어진다. 거꾸로 뒤집혀졌는지 옆으로 누워있는지도 모를 때, 게다가 종잡을 수 없는 미로에 얽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점에서 내가 느낀 바를 기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때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을 얻게 됐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그 느낌들을 더 명확하게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게 유감이다. 하지만 재빠르고 나쁘끄럽게 빙글빙글 돌아갔던 때를 상기하면서 나는 우리가 타인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다. 식료품점 주인이 나를 내팽개칠 때 내 눈에는 식료품점 주인이 머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세를 오해했던 것이었다. 말했듯이 날아가는 내 속도는 엄청났고 비록 네 발로 내려앉았지만 식료품점 주인과의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었다. 다행히도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며 다시 방향을 돌려 식료품점 주인이 한 행동을 조금도 수긍할 수 없다는 듯한 눈길로 요리조리 뜯어봤다. 내가 보기에 그가 성급한 나머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런 거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식료품점 주인이 보고서는 횡령할 것이 뻔한 견본 쥐를 그곳에 남기고 온 것을 후회하면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금요일. 한동안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음색을 찾아서 비범한 가창력을 가진 소리로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나는 백펜스가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뒤 이러한 음색을 연습했다. 나는 대단히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얻으려고 연습에만 매달렸다. 나와 같은 야심을 가진 친구가 한둘 더 있어서 우리는 매일 밤 같은 곳에 모여 얼마나 진척했는지를 서로 비교하자는데 선뜻 동의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자 우리와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 우리들에게 불현듯 강렬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종종 경외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탄사를 외쳐댔다. 우리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멋들어진 음색을 화음으로 결합할 셈이다. 그것은 열망의 화음,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비통한 노래로 불릴 것이고 고음과 저음의 곡조를 오가며 깊은 울림을 가진 구슬프게 하소연하는 성격의 노래가 될 것이다. 월요일. 4번의 점프를 계속해서 연습했지만 실패한 뒤 부족한 주인에게 가서 고기를 한 점 얻으려고 시도했다. 나는 일찌감치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처럼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포죽간 주인이 쏘아붙였다. 포죽간 주인은 무뚝뚝하고 매서운 남자다. 말이 짧은 것은 그가 추구하는 기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기를 썰거나 자르는 것보다 더 재빠르고 순식간에 해치우는 일도 없다. 푸죽한 주인은 정확성과 간결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내는데 크게 성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잡을 수 없는 넓은 건조대 위로 뛰어올랐다. 썩 꺼지지 못해 이 짐승아? 주인이 외쳤지만 나는 발톱으로 부드럽고 통통한 살을 더 깊이 파헤쳤다. 그러자 주인은 나를 미끼로 유혹했다. 불그스름한 육즙이 줄줄 흐르는 살코기 토막으로 유인해서 내려오게 하는 순간 나는 그 살코기를 입으로 낚아채 정육점 바깥으로 달려나가 쓰레기통 뒤에서 먹어치웠다. 사람들은 궁핍하면 정신 상태가 날카로워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굶주려 죽을 지경으로 날카로우시면 제정신으로 있기가 힘들어진다. 상당한 정도가 되면 궁핍함 때문에 녹초가 되기 때문이다. 화요일. 여러 번 실패한 뒤 드디어 잠자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을 발견했다. 공원 입구의 정문에 있는 큼지막한 흰색 항아리 중에 하나를 쓰기로 했다. 커다란 떡갈나무 가지가 정문 위로 넓게 드리워져 비바람이 들이채지 않는 널찍하고 품격 있는 물건으로 떡갈나무 가지에서 항아리 속으로 눈송이처럼 사뿐하고 유려하게 뛰어내릴 수도 있다. 그곳에서 나는 고독하고 우울하게 지냈다. 달빛은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차가운 여러 조각상들을 들이우고 작동하지 않는 분수는 새하얀 빗줄기 속에 휩싸여 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사내로서 잠자리에 대한 분별력도 기르고 싶어서 나는 우연히 알게 된 악마 전박이란 고양이를 초대하여 다른 한 항아리를 쓰도록 했다. 전박이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나는 상징하는 바가 없는 곳에선 자고 싶지 않아. 라고 뿌르퉁하니 말하는 본새로 봐서 창피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박이는 어리석고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거칠고 미신을 믿었다. 그와 그의 두 친구인 까치발 남봉꾼과 검댕이 좀도둑은 이상한 3인조를 이뤘다.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난폭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봐서 심히 으스대며 허세를 부릴 것 같은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모험담은 무척 흥미로웠다. 나는 그들이 굉장히 입담이 좋고 정확한 단어를 구사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히려 인습적인 것이 결여된 면이 그들을 독창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화술을 구사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오로지 방랑자나 사회적으로 추방된 자만이 철저하게 명백한 진실들을 전할 수 있는 걸까? 남봉꾼만이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걸까? 화요일. 온화한 날씨다. 봄이 오고 있나 보다. 아침에 텅 빈 하수관 속을 이리저리 헤매다니며 보냈다. 남몰래 은밀하게 다니는 여행으로 나는 그런 게 무척 재밌다. 먹고 싶은 것들을 종종 이 하수관 속에 감춰놓고는 나중에 찾아 먹는다. 단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수관들이 다 똑같이 생긴 데다
서로 다른 길거리들까지 길게 쭉 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 뼈다귀나 베이컨 껍질을 보관해 놨는지 종종 기억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로는 숨겨둔 보물을 찾아 엄청난 거리를 헤매 다니지만 결국엔 틀린 하수관으로 들어왔다는 것만 알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여행은 재밌으며 본의 아니게 자주 흥미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오늘 아침 하수관 끝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나는 개 사육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사육장이 텅 비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 옆에는 우유 가든 접시가 있었다. 갈증을 풀려고 멈춰선 순간 사육장 바깥으로 뛰어나와 사납게 욕설을 퍼붓는 늙은 눈먼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부인,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잘못은 네가 했어. 라고 늙은 동물은 쏘아 붙이더니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여기서 꺼져. 라고 했다. 여자가 불쾌한 성미를 드러내자 나는 완전히 낙담했다. 나는 아주 정나미가 확 떨어져서 하수관 속으로 냉큼 되들어갔다. 수요일. 며칠 전 여가를 피전 플레이스에 있는 가죽나무 밑에서 자연학습에 바치고 있었다. 나는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참새떼에 온 신경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꾸밈없는 교태를 부리는 한 마리가 특히 내 관심을 끌었다. 그 참새가 내게 드러내는 요염함이 퍽 즐거웠기에 나는 참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조망만한 참새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동물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참새가 앉아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따라 살금살금 나아가고 있었다. 참새는 무척이나 수줍어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무에 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화들짝 놀랐다. 내려다보니 악마 점박이가 나무의 잽싸게 오르고 있었다. 나는 나뭇가지 뒤로 숨었지만 예리한 점박이가 나를 놓칠 리 없었다. 점박이가 접근하자 참새들은 재밌는 놀이를 그만두고 날아가 버렸다. 나는 좌절했고 점박이의 어설픈 짓으로 인한 원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점박이는 멈춰서더니 나를 찬찬히 뜯어봤다. 야, 쥐방울만한 새들을 쫓고 있었냐? 특유의 거친 말투였다. 나는 짜증이 났다. 그리곤 짜증난 걸 망설이지 않고 드러냈다. 커다란 나뭇가지 위로 더 멀리 올라가 버린 것이었다. 점박이가 따라왔다. 삐치기는? 점박이가 얼레리 꼴레리 하며 놀려댔다. 나는 점박이를 마주보고 차갑게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의 꼬락서니는 최악으로 더럽고 끔찍했기 때문이었다. 목요일. 오늘 아침 우리 엄마와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친구분과 재미있는 토론을 했다. 우리의 대화는 진지한 문제로 옮겨갔고 나는 그 친구분에게 고양이 목숨이 9개라는 이론을 믿는지 물었다. 그분은 자기가 실제로 7번이나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게 적어도 여분으로 1개의 목숨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4번의 점프와 같은 경솔한 모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토요일. 어느 어린아이의 집에서 어제 오후와 저녁을 보냈다. 그 소녀는 대구가 그려진 종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 그 그림에 혹해서 따라갔던 것이다. 아이가 사는 집은 무척이나 따뜻하고 쾌적했으며 나는 타오르는 난로 앞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런 집에 사는 이점을 고려해 보았다. 한때는 나도 살면서 누군가의 소유였던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곧잘 들곤 했다. 나를 걱정해주고 내게 애정을 쏟던 살가운 사람이 입었던 부드러운 옷에서 나던 향기와 애정어린 손길로 어루만지던 느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나를 껴안았던 섬세한 하얀 손과 꼭 끌어안았던 가슴에서 나던 향내를 기억할 수 있다. 어찌하여 그 모든 편안한 환경에서 분리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의 일이고 현재의 내 삶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나는 닫혀있는 환경을 견딜 수 없는 데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잠시 머물게 해주어도 예외 없이 거리의 마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마법은 근심 걱정 없는 안락한 생활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고 방랑하는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긴장감이 도는지를 실감나게 해준다. 바로 어제만 해도 그랬다. 다과로 내온 아주 맛있는 커스터드와 차가운 간 요리를 먹은 뒤 어린 소녀의 무릎 위에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불현듯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의 사막이나 조용한 자갈길과 같은 드넓은 고독한 공간에 있고 싶다는 오래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고독한 밤으로 가는 길이 쭉 펼쳐지는 어렴풋한 지붕의 홈통과 잊혀지지 않는 오래된 굶주림, 바깥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나는 어린 소녀의 무릎에서 내려와 거리로 이어지는 문 밖으로 나섰다. 큰 바퀴 마차를 몰고 모자엔 하얀 깃을 꽂고 한적한 숲길을 따라 아름다운 나의 그녀를 찾아 나 비록 가진 게 없고 이 몸과 내 마차뿐이지만 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밤새 휘파람을 불며 나무로 된 궁전을 짓겠어요 어느 언덕에. 잠자는 그녀를 깨워 창문에 흰 커튼을 묶고 한적한 숲길을 따라 벼가 익는 마을을 찾아 나 비록 가진 게 없고 이 몸과 내 마차뿐이지만 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밤새 휘파람을 불며 나무로 된 궁전을 짓겠어요 어느 언덕에.
과일들과 노래와 이야기들이 흐르는 저녁에 나의 허풍 속에 숨겨진 귀여움을 찾아내는 멋진 그대와 긴 밤에 촛불을 끄겠소. 과일들과 노래와 이야기들이 흐르는 저녁에 나의 허풍 속에 숨겨진 귀여움을 찾아내는 멋진 그대와 긴 밤에 촛불을 끄겠소.